안녕하세요. 저는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어릴 적에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사실 전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거든요. 어릴 적 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여러 친척들 집을 전전하며 눈칫밥 먹고 살다 고등학교 진학 후부터는 저 혼자 독립해 살았어요.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 사또했다가 다시 꿋꿋이 마음 먹었기도 했었는데 연애를 할 때마다 결혼은 나에겐 사치구나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에게는 왕자님 같은 남편을 만나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까지 낳게 되었네요. 더군다나 남편은 넉넉한 집안에서 온갖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는 게 가당키나 할까 걱정을 많이 했었지만 예상외로 시부모님은 절 온전히 받아주셨죠. 남편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시댁에서 절 싫어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형님이었어요. 아주버님과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형님은 전업주부로 생활을 하셨는데 아주버님은 1년 순수익이 억 단위를 넘어가는 사업을 하고 계셨죠. 그래서 그런가 결혼할 때부터 형님은 절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첫 명절날 전 그래도 성의를 보여야 되겠다 싶어 손수 만든 다가를 가지고 갔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거 제가 이번에 직접 만든 다과예요. 처음 만든 거라 맛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성으로 만들었어요. 어머님, 아버님께 좋은 선물로 보답을 해드리고 싶은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더 많이 연습해서 더 맛있고 다양하게 만들어 볼게요. 남편한테 하나 먹어보라고 하니 그래도 꽤 잘 따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 이걸 어떻게 손수 만들었어? 전문가가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잘 만든 것 같은데? 나는 이걸 작은 애 네가 직접 만들었다고 생각은 못하고 어쩜 이렇게 고급스러운 곳에서 잘 준비를 했을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 아까워서 어떻게 먹니? 너무 대단하다. 역시 우리 작은 애가 손재주가 정말 뛰어나. 그렇지? 일도 바쁠 텐데 이런 것까지 손수 다 신경 쓰고 너무 고마워. 어머님, 달달한 거 잘 안 드시는데. 동서 아직 센스가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이렇게 다가만 드릴 게 아니라 성의도 보여야지. 어머님, 이거는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어머님 저번에 이 화장품 찾으셨죠? 저번에 출국하면서 하나 준비했어요. 피부 케어받고 난 후에 쓰면 좋다고 해서 관리 받으실 수 있게 회원권도 넣어놨어요. 동서, 선물은 이 정도는 해야지. 고작 다가로 끝내려고? 형님 클래스에 제가 못 따라가겠네요. 어머님 다가를 잘 안 드실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미리 여쭤볼 걸 그랬나 봐요. 보기에 너무 예뻐서 어머님 아버님 받아보시면 좋아할 거란 생각에 깊게 생각을 못했네요. 다음에는 좋은 선물로 잘 준비해 볼게요. 아니야. 내가 다과 이런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침에 모닝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나씩 먹으면 얼마나 좋니? 그리고 오시는 손님들한테 내어주기에도 너무 좋은 선물이잖아. 고마워. 이런 거 나는 나이가 많아서 잘 몰라. 내가 작은 애한테 좋은 정보 들었네. 고마워. 나는 이게 정말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해. 마음도 정성도 모두 들어갔잖니. 다음엔 나랑 한번 같이 만들러 가자. 알았지? 동서는 좋겠네. 이렇게 마음 넓으신 시부모님이 어디 계셔? 동서 이번이 첫 명절이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알지? 안 그래도 내가 동서 이럴까봐 말 좀 해주려고 했는데. 다음에는 나한테 좀 물어보고 준비해.
솔직히 동서는 이럴 때 어떤 거 준비해야 하는지 모를 거 아냐. 형님은 처음부터 저를 무시하고 비아냥거리시기도 했어요. 그냥 툭툭 던지는 말뿐이었는데도 전 깊은 상처가 되기도 했죠. 처음에는 제가 자격지심이 있어 형님의 말을 조금 오버해서 듣는가 생각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형님이 절 무시하고 있다는 게 확신할 수 있었는데 어느 날은 가족 모임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형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동서, 오늘 약속 어디서 있다는 거 안 들었어? 아무리 퇴근하고 바로 왔다지만 좀 옷차림이 성의 없는 거 아니야? 동서 좀 괜찮은 옷은 없었어? 아마 다른 시댁 식구들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을 텐데 동서한테 뭐라고 말을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총대를 매는 거야. 동서 좀 옷 제대로 된 걸로 준비해. 아무리 전에 어떻게 살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시댁 수준에 맞춰야 하지 않아? 네? 제 옷차림이 왜... 저 오늘 깔끔하게 입었는데요. 저번에도 형님이 뭐라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그냥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입었는데 남편도 괜찮다고 했거든요. 뭐가 좀 이상했나요? 너무 아무것도 꾸미지 않아서 그런가요? 동서, 그런 자리는 못해도 가방 하나 아니면 주얼리 하나 제대로 된 거 하고 다녀야지. 동서, 명품 브랜드 이런 거 잘 모르지? 하긴 동서하고 다니는 옷들 보니까 모를만도 하더라. 그래도 이젠 공부를 좀 해야 하지 않아? 시부모님이 마음이 좋으셔서 그런 거지. 주변 보기 얼마나 창피하시겠어. 며느리라고 둘 있는데 하나는 훅 떨어져 보이니 말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냐고. 내가 제대로 된 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는 아휴, 아니다. 그냥 다음에 옷 살 때 나한테 확인 좀 하고 사. 아무거나 막 사지 말고. 형님, 저는 그냥 지금 제가 사는 옷들이 편하고 좋아요. 형님이 어떤 걸 갖춰 입으라고 하시는지 어느 정도는 알겠지만 제 벌이에서는 이게 제일 괜찮은 옷들이고 오버하면서까지 맞춰 사고 싶진 않아요. 만약 시부모님이나 다른 시댁 식구들이 제 옷차림이 불편하고 같이 다니고 싶지 않으시다면 좀 더 고민을 해볼만 하겠지만 굳이 지금 바꿔야 하는진 모르겠어요. 결혼하면 시부모님 체면도 생각을 해야지. 동서벌이야 코딱지만 하겠지만 서방님이 적게 버는 것도 아닐 건데 왜 아등바등 사는 줄 나는 도통 이해를 못하겠네? 동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수준 이상 사람들이 한 달에 미용으로 쓰는 것도 투자라고 생각한다고. 동서 그렇게 자존심 부릴 게 아니라 급을 맞춰야 그것도 예의인 거야. 동서가 지금 부리는 건 알량한 자존심이라니까. 형님은 매번 가족 모임을 할 때마다 제 옷차림을 지적했죠. 사실 제가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는 직장 동료들이 어디 좋은 곳 가는 거냐며 오히려 놀라워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은 제가 급이 떨어진다며 말을 하셨는데 막상 시댁 식구들이 입고 오는 옷들을 보면 그냥 평범하게 입고 오는데 형님은 유독 저에게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했어요. 어느 날은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형님이 차를 바꿀 거라고 하셨죠. 어머님, 아버님, 저 이번에 차 바꾸려고요. 저는 전에 타던 차도 괜찮은데 남편이 그래도 차 안전하고 괜찮은 걸로 바꾸는 게 낫지 않냐고 해서 바꿔요. 아마 다음 주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말인데 전에 타던 차는 동서 주려고요. 동서, 내가 동서차 사려면 수십 년은 더 남은 것 같아서 그냥 내 거 동서 줄게. 형님,
저 면허가 없어요. 저 주셔도 운전을 못해서 타고 다니지 못해요. 어릴 적에 부모님이 차 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트라우마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깜빡하셨나 봐요. 면허는 아직 딸 생각은 없고 아마 앞으로도 면허는 못 딸 것 같아요. 동서, 그거는 다 핑계야. 사람이 충격받고 가슴 아픈 일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지. 무슨 그것 때문에 면허를 못 따? 혹시 면허학원 등록하는 게 비싸서 안 다니고 있는 건 아니지? 에이, 그 정도는 너무 아끼는 거 아니야? 동서 잘하면서 어려운 건 알고 있지만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면허는 있어야지. 동서 면허 없다고 하면 어머님 아버님은 뭐라 생각하시겠어? 동서, 설마 나한테 차 받는 거 자존심 상해서 돌아가신 부모님 핑계까지 대는 거 아니지? 그래, 알았어. 내가 공짜로 주면 너무 불우이웃 적선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만 줘, 그럼. 아니요. 제가 운전할 수 있으면 차 그냥 주시면 너무 좋죠. 근데 제가 운전대만 잡으면 긴장을 너무 많이 하게 되고 정신이 아득해져서 운전을 지금은 할 수 없겠더라고요. 다음에 면허 취득하게 되면 그때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느 세월에 면허를 딴다고. 내가 보기엔 핑계 같은데? 동서 이런 거에 자존심 세우면 안 되는 거야. 원래 부족할수록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받을 건 받아야지. 에휴, 그래. 동서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데. 이걸 그냥 꽁으로 받겠어? 내가 동서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는 동서 이런 거 챙겨주면 엄청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자존심은 챙기나 보네? 은근슬쩍 절 무시하는 형님의 말에 점점 신경이 쓰여갔지만 형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무척이나 잘해줬어요. 특히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시모가 항상 절 걱정해 주셨어요. 형님은 그런 시모의 태도를 보고선 더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둘째야, 일하는 거 힘들지 않니? 안 그래도 내가 이번에 가족들 보약 지으면서 네 것까지 넉넉하게 지어서 보냈어. 기력 회복에 좋은 약재 넣어서 푹 고아 만든 거니까 골고루 잘 챙겨서 먹어. 주변에 물어보니 요즘 애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다들 안쓰럽다고 하더구나. 우리가 너무 우리 욕심에 자주 만나서 보자고 했지? 다음에는 굳이 피곤한데 나오지 말고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그 정도만 얼굴 보고 소식 전하자꾸나. 어머님, 감사해요. 늘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니 정말 감사드릴 뿐이에요. 그래도 전부터 제가 열심히 하고 싶었던 일이라서 그런지 점점 하면서 더 재미 느끼는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그냥 힘들다고만 생각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생각도 많이 달라지고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회사에서 좋은 소식까지 있다고 하니 저 결혼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동서는 땡 잡았지. 솔직히 서방님은 동서보다는 좀 잘 사는 집 외동딸한테 장가가는 게 더 잘 어울리지. 내가 동서랑 결혼한다고 주변에 말하니까 얼마나 뜯어 말리라고 했는지 알아? 서방님 정도면 괜찮은 사람 줄을 섰을 텐데. 어쨌든 그만큼 끈질기니까 동서도 죽기 살기로 서방님 꼬셨겠지. 어머님, 요즘은 마트 일하는 사람들이 더 갑질해요. 동서도 마트에서 일하니까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걸요? 큰애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구나.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퇴근해서도 얼마나 힘들겠니? 둘이서 고생고생하며 돈 벌고 알콩달콩 사는 걸 보니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서 그래. 큰애야 가사만 신경 쓰면 되지만 작은 애는 가사도 해야 하고 바깥일도 해야 하잖니. 아무리 남편들이 도와준다고 해도 어쨌든 신경이 많이 쓰이니까 말이야. 어머님,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자기 맞벌이 하니까 남편도 똑같이 집안일 해야 한다고 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동서도 그럴걸요? 서방님이 월급은 몇 배는 더 많이 받아도 동서는 똑같이 살림해야 한다고 할 텐데 어머님은 그런 거 화나지 않으세요? 나는 나중에 내 자식이 와이프한테 그런 소리 듣는다고 하면 복장 터질 것 같은데. 형님은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이나 행동을 마치 하는 것처럼 말하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 말에 반응을 하면 형님은 역시나 그렇구나 하면서 확정을 해버리니 아예 반응을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가 형님은 날이 갈수록 저에 대한 공격성을 더 뚜렷하게 보이셨죠. 어느 날은 일하고 있다가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형님의 부재중 전화가 여러 건 찍혀 있더라고요. 형님,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10통화 넘게 찍혀 있던데. 일하고 있어가지고 형님 전화를 못 받았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여러 번 전화 거신 거 보니까 급한 일로 저한테 연락 주신 것 같은데 급한 일 있으신 거예요? 아, 그 전화? 아까 내 친구들이랑 동선의 백화점에 들르면서 전화한 거야. 내 친구들 알지? 걔네들 다 재벌집에 시집 갔거든. 내가 동서 일하는 곳에는 안 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딱 거길 가겠다고 하니 어쩌겠어. 혹시라도 거기서 마주치면 너무 난감하잖아? 그래서 나 보더라도 모른 척 해달라고 하려고 그랬지. 근데 가다가 다들 급한 일 있다고 가가지고 괜찮았어. 근데 동서는 일하면서 전화도 못 받는 거야? 아, 근무 중에는 통화는 잘 안 하고 있어서요. 근데 왜 모르는 척 하라고 하신 거예요? 형님 오셨어도 저랑 마주치지는 않으셨을 것 같긴 하지만 살짝 좀 서운하네요. 제가 형님 아는 척 하는 게 불편하셔서 그래요? 아니, 솔직히 좀 그렇잖아. 같은 시댁에 시집 왔는데 누구는 여유롭게 생활하고 누구는 치열하게 돈 벌고 그러면 약간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거든. 내가 그리고 동서 배경 이런 건 지인들한테 하나도 말을 안 해놓아가지고 다들 그런 건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생각해. 서운할 게 뭐가 있어? 동서 배경이 좀 그런 건 사실이고 백화점에서 일하는 것도 사실인데. 형님의 날카로운 말들은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거나 칭찬을 받을 때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 가족여행을 갔던 날이 있었는데 그날 일정에 문제가 생겨 숙소에서 직접 밥을 해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어릴 적부터 전 혼자 살면서 이것저것 다 해먹어 봤으니 재료나 이런 거 부족해도 식사를 준비할 수 있었죠. 그걸 보고선 시댁 식구들이 절 많이 칭찬해 줬어요. 재수씨, 역시 재수씨는 손재주가 좋네요. 안 그래도 내가 저번에 집에서 재수씨가 했다던 찌개 먹고 반했는데 역시 재수씨야. 진짜 식당 하나 차려도 인기 많겠어요. 재수씨가 손맛이 이렇게 좋으니까 동생이 매일 집에 일찍 들어가려고 하는 거네요. 어떻게 재료도 별로 없고 양념들도 부족한데 뚝딱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신기하네. 형, 대박이지? 와이프가 음식 솜씨가 정말 좋다니까. 안 그래도 내가 매번 얘기하잖아.
진짜 맛있다고. 나는 와이프가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지 이번에 같이 살면서 더 느꼈다니까. 연애할 때 도시락 싸준 거 먹고선 사온 거 아닌가 의심할 만 하지? 그래. 네가 안 그래도 연애할 때고 결혼하고 나서도 재수씨 음식 솜씨가 너무 좋다면서 매번 말했잖아. 그때는 나도 못 믿겼는데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진짜 대박이네. 재수씨는 어쩜 이렇게 뭐든 척척 잘해요. 나도 어느 정도 요리할 줄 아는데도 재수씨 손맛은 못 따라갈 것 같아. 엄마도 저번에 요리하는 거 보더니만 엄청 칭찬하시던데. 재수씨 진짜 가게 할 생각 없어요? 요리사 해도 되겠어. 또, 오버한다. 그만 띄워줘. 나는 이럴 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던데. 동서가 어릴 적부터 부모 없이 커가지고 혼자서 밥해 먹은 경험이 얼마나 많겠어. 그게 이렇게 다 티가 나는 거라니까. 솔직히 우리야 부모 사랑 잔뜩 받으면서 부엌에 제대로 들어가 본 적도 없겠지만 동서는 부모도 없이 혼자서 크면서 밥은 해 먹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 당연 음식 솜씨가 좋을 수밖에. 난 너무 마음이 아픈데? 훈훈했던 분위기도 제 칭찬이 들려오면 형님은 맥없이 끊어버렸고 어색한 기운이 감돌기도 했어요. 뭐 하나 잘할 때마다 부모가 없어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 잘하는 거라며 말을 꺼내니까 주변에서도 더 이상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형님의 그 미운 마음이 더 커졌던 계기가 있었는데 원래 저와 남편은 아이를 갖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서로 이를 사랑하기도 했고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더 열심히 피임을 했는데 저희와는 다르게 형님네는 5년 넘게 수십 번을 노력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동서, 나한테만 솔직히 말해봐. 사실은 동서네도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사실대로 말하기 좀 그러니까 시부모님한테는 그냥 아이 낳을 계획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 나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 우리야 뭐 남편이 좀 바쁘고 그러니까 타이밍도 많이 놓쳐서 생기기 어렵지만 동서네는 바쁘지도 않고 솔직히 아이 가지려면 애초에 지금 애가 생겼어야 하는 시기긴 하잖아. 저희 아이 가질 생각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저도 그렇지만 남편도 아직 좋은 부모가 될 거란 확신도 없고 그리고 아직은 일에 집중하려고요.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때 그때부터 노력해 보기로 했어요. 저희도 혹시나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돼서 검사도 다 해보긴 했는데 지금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다 괜찮은데 임신을 안 하는 게 어디 있어? 내가 그 마음 다 알아. 그냥 나한테는 솔직히 얘기해도 돼. 동서네 문제 있는 건 맞지? 동서 자궁이 별로 안 좋은 거야? 동서 생리통 때문에 매번 힘들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잘 안 생기는 건가? 내가 난임 클리닉이라도 소개해 줄까? 우리야 남편이 워낙 바빠서 그렇지. 사실 본격적으로 준비하면 임신은 되긴 하거든. 근데 동서네는 우리처럼 바쁜 것도 아니니까 더 걱정되긴 하겠다. 그렇게 수십 번을 계획하지 않기 때문에 임신을 안 하는 거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님은 자신과 똑같은 상황이라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직장에서도 자리를 잡고 원하던 승진도 하게 되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자녀 계획을 하게 되었죠. 특별하게 노력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임신 소식을 알리자마자 형님은 축하하는커녕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동서, 지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시험관 시술했던 거야?
그렇게 아니라고 하더니만 결국에는 시험관을 했네. 어떻게 나한테 속여가면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냐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동서 나 시험관 시술 어땠냐고 물어봤던 게 다 동서 임신하려고 그랬던 거지? 와, 동서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아니요. 저희 시험관 안 했어요. 그냥 자연 임신이고 형님한테 시험관 물어봤던 건 그냥 안부 물어보다가 형님이 얘기 꺼내신 거잖아요. 애초에 제가 저희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고 그냥 당장 아이 계획이 없었을 뿐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형님이 마음대로 생각하셨고요. 그럼 지금 내가 화내는 게 이상하다는 거야? 동서 생각을 해봐. 세상 천지에 동생이 형보다 먼저 아이를 낳는 집안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되면 나중에 아이들끼리 족보가 꼬이는 거라고. 그런 것도 좀 생각해가지고 임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내가 맏며느리라곤 하지만 어떻게 집안 생각은 하나도 안 할 수가 있냐고. 동서 해도 너무한다 정말. 임신을 하고 나서부터 만날 때마다 저에게 불평불만을 말하더니 출산을 하고 나서도 아이가 못생겼다는 둥, 머리가 큰 것 같다는 둥, 콧대가 없다는 둥 매번 시비를 걸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돌 즈음 남편과 상의를 해 전 복직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애정을 갖고 다녔던 회사였기에 시댁 식구들 모두 제 복직을 응원해줬죠. 저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지만 10년 넘게 근무를 해온 곳이었고 제가 온 힘을 다해 근무를 했던 걸 알았던 남편은 감히 아이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라고 하지 못하겠다며 복직을 지지했어요. 남편이 나서서 절 지지해주니 마음이 더 든든했고 거기다가 남편의 지지에 시댁 식구들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형님은 저에게 철없다며 말을 했어요. 어떻게 돌 갓진한 아이 놔두고 복직할 생각을 해? 동서는 모성애가 없는 거야? 아무리 모성애가 없다고 해도 그래도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엄마가 곁에서 키워야 하는 거 아니야? 동서가 서방님한테 일 쉬고 아이 보라고 한 거야? 솔직히 말하면 난 시부모님이 동서가 상처받을까봐 하고 싶은 말 못하신다고 생각해. 어떤 부모가 그렇게 뒷바라지하면서 키운 자식, 아이 키운다고 커리어 쉬라고 하겠어. 형님, 저는 엄마지만 남편은 아빠예요. 제가 출산휴가 하는 것까지 거의 1년 반 쉬었는데 이제 바톤 터치 해야죠. 그리고 남편이랑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한 일이기도 하고 남편이 먼저 절 응원해줘서 복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걱정이야 이만저만이 아니죠. 아이가 아직 어리기도 하니까 복직하는 게 괜찮은 선택일까 고민도 많았는데 다행히 남편이 먼저 육아휴직을 하겠다고 해줘서 수월하게 선택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쉰다고 바로 복직을 해? 주부가? 여자는 일을 해도 원래 해야 하는 본분이라는 게 있는 건데 동서는 아직 좀 철이 없는 것 같아. 아무래도 부모님 일찍 여의고 그러니까 좀 개인적인 게 있긴 하네. 동서, 내가 동서보다 결혼도 일찍 했고 나이도 많으니까 충고 한번 할게. 이런 건 동서만 생각해서 결정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엄마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니까 모든 걸 다 생각하고 결정해야지. 너무 철없는 선택인 것 같은데? 나중에 분명 후회해. 내 주변에서도 이렇게 복직했다가 커리어도 망가져, 애도 망가져. 난리인 애들 많다니까. 형님의 우려와는 다르게 전 복직을 하고선 회사 내에서도 인정을 많이 받았고 승진까지 성공할 수 있었죠.
남편은 아이를 저보다 더 살뜰하게 봐줬고 집안일도 척척 잘해줬어요. 저희 집은 그렇게 화목하게 안정을 찾고 있었지만 형님네는 점점 안정이 깨져가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사업가셨는데 경기 불황 때문인지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당장 생활비도 마련하기 힘들 정도로 자금난을 겪게 되면서 결국 형님께서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셨죠. 거기다가 우연히 형님이 지원한 곳이 저희 백화점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입사 면접을 보러 온다는 걸 남편을 통해 들어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참 지나고선 제가 있는 시식 코너에 불쑥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있던 자리에서 옷자락을 휘두르다가 그만 기름이 옷에 튀기고 말았어요. 어머, 이게 뭐야? 아니, 여기는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손님이 바로 앞에 섰는데 기름을 이 정도나 튀길 수가 있어? 이제 나 면접 보러 가야 하는데 네가 기름 튀겨 다 망쳤어. 세탁비 1,000만 원 지금 당장 물어내.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함부로 기름을 휘둘러?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만 여기서 이렇게 요리나 하고 있었던 거야? 참나, 이것 가지고 시댁 식구들이 그 난리였다니. 고작 이따위인 애한테.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따위요? 형님, 아무리 제가 어리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죠. 여기 세탁비 10,000원이요. 도대체 뭘 망쳤다고 하는지 전 전혀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면접 시간 훨씬 더 지난 거 알고 계시죠? 애초에 절실한 마음이 없으니 면접을 볼 생각도 없겠죠. 면접 보고 합격이라도 하는 날엔 지금까지 놀고 먹던 게 끝나니까. 뭐? 네가 어떻게 알아? 첫인상을 잘 보여야 하는데 지금 네가 내 코트에 기름 튀기는 바람에 온몸에 기름 냄새 범벅이고 옷까지 지저분해서 책임자가 날 보고선 채용이라도 하겠어? 이렇게 망친 거 네 책임이니까 네가 다 책임져. 여기서 음식이나 하고 있는 애가 뭘 알기나 하겠어? 너 같은 애가 여기 정직원이나 꿈꿀 수가 있겠냐고. 이걸 어쩔 거야? 진짜 뻔뻔하시네. 인사 책임자가 난데 어차피 넌 나가리야. 어떻게 면접 시간을 놓치냐? 아니, 일부러 안 온 건가? 그동안 놀고 먹으면서 편하게 살았으니 이젠 고생길 좀 밟아봐야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정말 재밌겠네. 사실 형님은 제 직장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었고 단순히 마트에서 시식 아르바이트를 하는 줄 아셨던 거였어요. 그렇지만 전 백화점 전반적인 운영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고 그날은 시식 코너에 갑자기 이슈가 생겨 직접 내려가 살펴봐야 했던 거였는데 마침 그 타이밍에 형님이 나타나셨던 거죠. 난리를 피우며 1,000만 원을 세탁비로 요구했다는 게 온 백화점에 퍼지게 되었고 결국 사장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형님의 행패는 시부모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이 만나게 된 가정에서도 사장님이 연결이 되어 있었거든요. 사장님은 시부모님과 친한 지인이셨고 그동안 저를 좋게 보셨던 사장님께서 좋은 신부감을 소개해달라는 시부모님의 부탁으로 남편과 연결을 시켜준 거였어요. 그렇게 형님의 행각은 모든 사람들에게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아주버님은 형님께 이혼 청구를 하셨어요. 형님은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월 1,000만 원씩 사치를 부리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생활비를 줄이게 되니 사치를 줄이지 못했던 형님은 아주버님 몰래 대출을 받기까지 했다더라고요. 형님은 억울하다며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동서, 나 진짜 억울해.
남편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내 말은 아예 듣질 않으니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솔직히 동서는 나 이해하지? 여자들은 관리해야 할 게 너무 많잖아. 그중에서 괜찮은 걸로만 한 거야. 내가 예쁘고 그래야 남편이 밖에서 딴짓 안 할 거 아니야. 동서는 나 이해하지? 그렇지? 솔직히 그때는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동서한테 그렇게 한 건 미안하게 생각해. 근데 나도 마음이 힘들어서 그랬어. 형님, 마음이 힘들다고 다 그렇게 행동하진 않아요. 형님이 그러셨잖아요. 독하게 악착같이 살아서 어릴 적 힘들게 산 거 다 티난다고. 저는 그거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요. 제가 악착같이 살아야 남편이고 저고 열심히 가정 꾸릴 수 있고 더 힘낼 수 있잖아요. 근데 형님은 한 번이라도 아주버님 생각해서 노력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거 있으니 억울하신 거예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 그냥 난 곱게 자랐으니까 결혼하고서도 가사 도우미 오셔서 다 해주시고 그러니 뭐. 그래도 이게 다 쓸 데가 있어서 쓴 건데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안 되잖아. 동서가 한 번만 남편이랑 얘기를 해주면 안 되겠어? 남편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동서 말은 들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좀 잘 설명해줘. 어떻게 들으셨는지 어머님 아버님이 그때 얘기를 다 아시더라고. 혹시 동서가 그거 얘기한 건 아니지? 동서, 아무리 우리가 자라온 배경이 다르다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난리를 피웠는데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웃긴 거 아닌가요? 왜요? 저 무시할 때는 그렇게 비웃더니만 본인이 무시당하니까 못 견디겠어요? 참나, 사람이 이렇게 화장실 가고 나오고가 다르다니까. 이보세요. 그렇게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으면 직접 가서 얘기를 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 이렇게 끝까지 복장 터지게 하지 말고 본인 일은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든가 말든가. 형님은 그 후에도 여러 번 저에게 연락을 했지만 전 다시는 받지 않았어요. 형님이 사치를 부리고 재산을 탕진한 내역이 존재했기에 이혼은 성립되었죠. 당연히 형님은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위자료를 내뱉어야 했어요. 위기를 겪고 있었던 아주버님은 형님과 이혼하시고 1년 뒤부터 다시 회복세를 찾았답니다. 반면 형님은 친정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형님 친정에서도 쫓겨난 딸이 못마땅한지 나가라고 하는가 보더라고요. 8년을 경력 단절로 살았고 거기다가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일도 없으니 아마 취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가 봐요. 안 그래도 요즘 자꾸만 집 보증금이 없어 나가지 못한다며 도와달라는 뻔뻔한 연락이 오고 있어요. 그렇게 무시하던 저에게 이런 부탁까지 하는 걸 보면 급하긴 한가 보다 싶기도 하네요. 남편은 차단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이제는 형님과의 질기고 질긴 인연을 끊어야 할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사람의 배경이 아닌 그 사람 자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어쩔 때는 배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지만 역시나 사람의 본성은 어쩔 수 없는가 보다 생각이 들 때도 있네요. 긴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모두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 두고 있는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작년에 제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돈댁과의 관계가 좀처럼 쉽게 풀리지 않아 긴장이 고조되어 가고 있던 찰나 결국 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한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집으로 들어왔고 사위가 그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난감한 표정으로 저와 남편에게 인사를 건넨 사위는 방으로 들어가 버린 딸의 상황을 설명했고 저희 부부는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는데 안사돈과 마찰이 일어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신경이 쓰이더니 결국 일이 터지고 만 거였죠. 애초부터 결혼을 반대했던 안사돈은 딸에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입시킨 것 같았어요. 제가 모든 상황을 알 수 없으니 답답하기도 했고 처음으로 사돈댁의 반대가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힘들게 할지 모른다며 많은 고민을 했었지만 그래도 딸과 사이의 간절한 마음이 언젠가 사부인에게도 통할 줄 알았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제 딸에게도 좋은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결혼을 허락했으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어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 정도는 하실 줄 알았는데 사부인은 단 한 번도 제 딸을 좋게 봐주려는 마음을 갖지 않았었네요. 그러다 보니 마음의 상처를 지속적으로 받은 딸은 결국 사돈댁에서 안 좋은 일들을 겪게 되었고 사태가 심각해져 버리고 말았죠. 사위가 중간에서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닌데 자기 아들을 봐서라도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살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모난 행동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고 들어온 딸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았는지 사돈댁과 연락을 취해 따로 만나서 대화 좀 해봐야겠다며 점점 흥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안 좋은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만나봤자 서로 상처되는 말들만 주고받게 되면서 집안 싸움으로 크게 번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흥분한 남편을 진정시켰네요. 그날 사위와 꽤 오랜 기간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해결 방법을 찾아 모든 걸 좋게 만들고 싶었죠. 사부인의 성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위에게 어떻게 하면 사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처음으로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었어요. 그만큼 몇 번의 사건이 있었고 저도 반복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답답했지만 계속 참으면서 사부인도 제 딸을 언젠가 좋아해 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사위도 사부인에게 안 좋은 말들을 꺼내면서 인연 끊겠다며 몇 번이나 얼굴을 붉힌 적이 있었지만 그때뿐이었어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건데 지속적으로 상처를 받고 있는 딸을 보면 저도 속이 끓을 수밖에 없었네요. 한 번 사는 인생 서로 좋게 웃으면서 살아가면 좋은데 사부인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사위와 대화 나눈 것도 항상 똑같은 패턴이라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사부인을 따로 만나게 되었죠. 사돈께서 갑자기 왜 저를 보자고 하신 거죠? 그냥 전화 통화만 하셔도 되는데 굳이 얼굴 볼 필요 있었을까요? 요즘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좋은 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좀 뵙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안 좋은 상황이요? 글쎄요. 저는 지금도 아주 잘 지내고 있는데요. 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며칠 전에 제 딸이 집에까지 찾아와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날 사돈댁에 다녀온 길이더라고요. 똑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제 딸이 상처를 받고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부모인 제 속은 어떻겠나요? 도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저는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건서방이랑 평생 함께 할 텐데 그럼 사부인과 한두 번 얼굴 볼 사이도 아닌 거잖아요. 뭐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이런 일도 없겠지만 제 딸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 해결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서로가 좀 더 이해하고 웃으면서 세월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고 사돈도 적은 나이도 아닌데 이런 문제로 언제까지 얼굴 붉힐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양가 집안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해결하고자 이렇게 얼굴 뵙자고 한 겁니다. 무슨 말을 하시는지 대충 이해는 갑니다만
저는 며느리한테 딱히 안 좋은 감정은 없는데요. 그냥 본인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죠. 저는 대놓고 뭐라고 한 적도 없을 뿐더러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부려먹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관심을 끄는 것뿐이죠. 애초부터 마음에 들지 않은 며느리감이 저희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뭘 바라겠어요? 그래서 아예 관심을 끊어버린 건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오히려 며느리 꼴 보기 싫다고 잔소리 해대가면서 온갖 상처되는 말들을 퍼부으는 것보다 저는 이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쩔 때는 무관심이 좋을 때도 있는 거예요. 무관심이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죠. 아예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니 신경조차 쓰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는데 제 딸이 당연히 상처를 받겠죠. 사돈은 이런 관계 유지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무관심이 답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쓸데없이 감정 소모하고 싶지도 않고 괜히 스트레스 받아서 혈압 올라가느니 아무것도 안 시키고 말도 안 걸고 제 아들만 챙기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굳이 마음에도 없는 정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사돈께서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만나왔던 사람들이 전부 마음에 들었던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돈께서 하시는 말씀은 앞으로도 제 딸은 며느리로 인정해 줄 일은 조금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같은 연배이시다 보니 눈치가 빠르시네요. 아시잖아요. 애초부터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는데 제 아들이 좋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 허락한 겁니다. 아들을 위해서 그런 거지 며느리로 인정한 건 아니죠. 해결 방법을 찾으실 생각이면 미련 버리시는 게 좋겠네요. 저는 한 번 아닌 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아니거든요. 안사돈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사돈을 돌려보낸다면 쳇바퀴 돌아가듯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될 것 같아 그 자리에서 확실하게 제 의사를 밝히게 되었고 제 말을 듣고 있던 사돈의 얼굴은 점점 굳어지고 있었네요. 말이 끝나자마자 열을 올리기 시작했고 결국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도 결혼을 했으면 기본적인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생략하겠다는 건 저로선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왜 받아들이기가 힘드신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투명인간 취급하는데 뭐하러 사돈댁에 들리나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 덜 받는 일 아닌가요? 제 딸이 괜히 사돈댁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으면 계속 그걸 보게 될 텐데 얼마나 불편하고 싫으시겠어요? 대화조차 섞지 않으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돈댁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게 서로에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집안 행사가 있어도 사이를 집으로 불러들이지 않을 테니 사돈께서도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제 딸과 사이를 집안으로 부르시는 일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양가 집안에 평화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어차피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굳이 사돈댁에 들어가 잡일을 도울 필요는 없죠. 며느리 때문에 제 아들 얼굴도 못 본다는 거예요? 차라리 며느리만 빼고 제 아들만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안 되죠. 부부는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일심동체예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함께 해야 된다고요. 나로 불러서 만나실 거면 애초부터 결혼은 허락하지 마셨어야죠. 머리채를 뜯어서라도 말리셨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돈께서 중심이 잡혀있지 않으니까 지금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사위를 절대 집으로 불러들이지 않을 테니 사돈께서도 제 딸을 댁으로 부르시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둘이 알아서 잘 살게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혼자 그렇게 하세요.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들어와 내 아들 뺏어간 것도 속 터져 죽겠는데 아들 얼굴도 못 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돈과 얼굴을 붉히게 되자 대화의 질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사돈은 더 이상 말이 안 통한다면서 제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가 버렸네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위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하며 당분간 제가 얘기한 대로 따라주길 부탁했고 사위는 고맙게도 제 말을 들어주었어요. 그날 이후 사위는 사돈댁에 찾아가지 않았어요. 각자 부모님의 집에 찾아가지 말라는 거지 제 딸의 신혼집에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미리 사위와 딸에게 연락을 취한 뒤 여러 가지 음식을 싸들고 잠깐 들리게 되었죠. 사위가 좋아하는 음식들 위주로 양손 가득 준비를 해서 현관문 앞에 도착을 했는데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꽤 큰 목소리로 누군가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초인종을 눌렀고 그 순간 잠깐의 정적이 흐르더니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였네요. 집안이 이게 다 뭐야? 왜 물건들이 전부 다 여기저기 난장판으로 되어 있는 거니? 사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보면 몰라요. 애들 교육하고 있잖아요. 내가 잠깐 집에 들르라고 얘기했는데 감히 내 말을 무시해? 그래서 애들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사돈께서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애들은 지금 결혼을 했고 따로 살림을 차린 상황이라고요. 애들 사정도 생각해주고 사돈댁에 당분간 가지 않겠다는 말이 나왔으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부터 생각을 하셔야지. 사돈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여기까지 찾아와서는 이 난리를 치세요? 부모로서 창피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 딸에게 뭘 하신 거예요? 왜 머리가 헝클어져 있는 거죠? 설마 지금 제 딸 머리채 잡으신 건가요?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았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그게 잘못된 건가요? 시애미가 당장 집으로 튀어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겠다는 말을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입 밖으로 뱉어댔는데 제가 열불 안 나겠어요?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시애미를 아주 개똥으로 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버릇 좀 고쳐주려고 혼 좀 냈습니다.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내 딸이나 다름없는데 다 큰 어른이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벌을 받아야죠. 저도 웬만해선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려 했는데 너무 개념이 없더라고요. 건서방, 이리 가까이 좀 와보게. 나도 웬만해서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려 했는데 똑같이 자식 가진 입장이니 사돈도 아픔을 느껴봐야 하지 않겠나? 내 딸만 머리채를 잡히고 눈물을 흘려서야 되겠어? 미안하지만 자네 부모를 원망하게. 저는 안사돈이 보는 앞에서 사위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그걸 본 사돈은 경악을 하며 저에게 정신 나간 여자처럼 달려들기 시작했고 사돈은 저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며 평생 동안 자기 자식 한 번도 손댄 적 없는데 제가 감히 손을 댔다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쳐댔습니다. 저에게 뺨을 허용한 사위는 엄청난 목소리로 사돈에게 가만히 계시라며 화를 냈어요. 사위가 안사돈에게 화를 내자 순간적으로 경직된 상태에서 자기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위의 한마디에 사돈은 주저앉았네요. 부모가 잘못을 모르면 자식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겠어요? 한쪽 뺨도 마저 때려주세요. 장모님 마음이 풀리실 때까지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네요. 하루하루 너무 괴롭습니다. 저희 엄마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저희 엄마가 잘못을 모르면 자식이 대신 벌을 받아야죠. 그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는 엄마와의 인연을 끊어내도록 할 거예요. 이 말이 듣고 싶으셔서 이 난리를 치셨겠죠.
장모님께서 오늘 저희 집에 왜 찾아와 주신 줄 아세요? 엄마랑 따로 만나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걸 저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라도 제가 상처받았을까봐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해서 먼 길을 달려오셨어요. 그런데 엄마는 당분간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가지 않겠다는 한마디 했다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요?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느끼지 못하신다면 당연히 아들인 제가 벌을 받아야죠. 엄마의 아들로서 부모님을 바른 길로 인도해 드려야 하는 것도 자식의 역할이니까요. 장모님, 이 모든 일들이 사이인 제가 부족해서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사위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고 사돈은 자기 아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거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이런 와중에 사돈은 더 큰 분노를 표출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달려들었지만 사위가 중간에서 사돈을 막아선 뒤 팔을 잡고 현관문 밖으로 내쫓아 버렸네요. 사위는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사돈을 모시고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사위의 얼굴에 손을 올려붙인 저는 온몸이 떨려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너무 미안한 마음에 결국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제 자식도 아닌 남의 자식에 손을 올려붙인 건 당연히 잘못된 행동이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제 딸이 사돈에게 머리채를 잡혔다는 거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야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저는 어질러진 집안을 정리했고 사위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사위가 들어왔는데 확실히 안색이 좋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사돈의 집에까지 다녀온 거였고 서로의 감정이 회복이 될 때까지는 한동안 얼굴을 안 보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사돈 어른께도 상황 설명을 하고 돌아온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사위의 손을 잡고 경솔한 판단으로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 너무 미안하다며 또다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사위는 이런 제 마음을 알고 있는지 배가 고프다며 상황을 돌렸고 그렇게 함께 모여 늦은 저녁을 먹은 뒤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남편도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이후 걱정이 많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고 저 또한 안사돈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할지 몰라 나를 꼬박 세우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양가 집안은 큰 사건 없이 조용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꽤 늦은 저녁 시간대 사위에게 전화가 왔길래 받는 순간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제 딸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남편과 저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는데 딸은 머리와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위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상황 설명을 듣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그날 사위가 야간 연장 근무를 하고 늦게 끝나는 바람에 밖에서 제 딸과 저녁을 먹기로 약속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사위가 1층에 도착한 뒤 딸에게 연락을 취했고 서둘러 집 밖을 나서던 딸이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수리 중이라는 문구를 보고 어쩔 수 없이 걸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딸을 일부러 밀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사위는 경찰에게 신고를 해놓은 상태라 곧 잡힐 거라고 얘기했지만 계단에는 CCTV가 없어서 누가 범행을 저질렀는지 알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어요. 문제는 딸은 넘어지는 순간부터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사돈댁도 병원을 찾아왔고 누워있는 제 딸을 마주한 안사돈이 한마디 거들었네요. 그간 행실이 안 좋았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있겠어? 골절된 부분이 붙으려면
앞으로 몇 달간 움직이지도 못한다는데 그럼 그동안 내 아들이 수발을 들어줘야 한다는 건데 나는 또 그 꼴은 못 볼 것 같네. 머리도 다쳤다면서? 이상은 없다지만 앞날은 아무도 모르거든. 혹여나 나중에 문제라도 생겨서 다시 병원을 찾게 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지. 이미 몸에 하자가 생긴 불량품인데 고쳐 쓴다고 해서 불량품이 정품으로 바뀌지는 않잖아? 계속 같은 곳에 불량이 날 텐데 그럼 내 아들이 계속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건데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봐? 이참에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어머님, 의사가 그러는데 머리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했어요. 앞으로 살아가는 데는 문제 없다고 했으니까 너무 안 좋게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최대한 빨리 회복하려고 회사 인사과에 연락해서 몇 달간 병가까지 냈어요. 어찌됐든 병가를 휴직했으면 월급도 못 받는 건데 그럼 내 아들이 손해보는 건 더 많다는 거잖아? 머리에 문제가 없으면 목발을 짚고 다녀서라도 회사는 다니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사부인, 이런 불량품을 제 아들에게 떠넘기실 생각은 아니시죠? 저는 받아줄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당장 데려가세요. 범인이 누군지도 잡히지 않았는데 괜히 며느리 때문에 내 아들한테까지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잡히지 않는 동안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살겠어요? 저는 불안해서 제 아들을 며느리 옆에 두지 못할 것 같네요. 처음에 인사 올 때부터 마음에 안 들더니 결국 이 사단이 벌어졌구먼. 이래서 여자의 촉은 무시할 수 없는 거라니까. 아들, 엄마가 뭐라고 그랬니? 첫인상에서부터 얼굴빛이 어두운 게 안 좋은 기운을 몰고 다닐 것 같다고 했지? 한바탕 난리가 난 그때의 일을 벌써 잊은 건지 안사돈은 거침없이 막말을 뱉어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사람으로 대할 상대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네요. 제 딸을 불량품이라고 얘기하는 사돈을 가만두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도 안사돈을 바라보면서 말이 너무 지나친 것 같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네요. 사돈의 얼굴만 마주하면 화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싫었고 사돈 어른께서 힘들어하는 제 딸을 보고 대신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한 뒤 서둘러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조용해진 병실은 침묵만 흘렀고 사위는 저와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제 딸 옆을 지키고 있었네요. 그날 이후 범인을 잡기 위해 경찰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이라 수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무언가 단서를 발견했는지 담당 경찰들은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범인을 잡기 위해 주변을 돌아다니며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아파트 내부를 조사하던 경찰들이 누군가 도망치는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쫓아가고 있었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희는 도망치는 범인을 보고도 잡지 못했는데 검은 모자와 검은 옷을 입고 있던 한 사람이 앞만 보며 달리다가 옆에서 달려오는 차와 부딪히게 되면서 오랜 시간 끝에 겨우 범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부딪힌 건 아니라 타박상 정도만 보였던 정체 모를 사람은 얼굴을 확인해 보니 꽤 젊어 보이는 청년이었고 경찰들은 도망친 이유를 아직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겁에 질린 청년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을 듣던 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분노를 하게 되었네요. 경찰들과 남편을 따라 사돈댁에 도착을 하자마자 제가 먼저 현관문을 두드렸고 잠시 뒤 사돈 어른께서 현관문을 열며 무슨 일이냐는 말에도 무시한 채 거실로 향했어요. 사돈댁은 점심을 먹고 있었는지 떡국상이 차려져 있었고
저를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하고 있는 안사돈에게 달려가 떡국상을 사정없이 사돈 쪽으로 던져버렸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난리를 치고 말았네요. 이미 저는 그 누구도 말릴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한 상태였고 남편과 경찰분들이 저와 안사돈을 겨우 떨어뜨려 놓았네요. 갑자기 찾아와서 예의 없게 이게 무슨 짓이야? 마침 경찰에 연락하려던 참이었는데 잘 됐네. 당장 저 사람 좀 잡아가세요. 잡아갈 사람은 당신이지. 어떻게 내 딸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야? 그쪽이 사주했다며? 청년에게 돈을 주고 시켰다면서? 그쪽이 아파트에 직접 들어와서 내 딸에게 해코지하면 발각될 게 뻔하니까 아파트에 사는 청년에게 꽤 많은 돈을 주고 시킨 거라고 전부 다 들었다고. 더군다나 그 청년이 엘리베이터 수리기사라 이용해 먹기 딱 좋았겠지.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계획을 세운 거야?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앞으로 조심하는 게 좋을 거라고 했잖아. 감히 내 아들에게 손을 올려붙여?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세상 떠났어야 했는데 너무 아쉽네. 일 처리만 깔끔하게 됐어도 후회는 없었을 텐데. 그 엘리베이터 기사가 생각보다 좀 맹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나를 왜 건드려? 사람 봐가면서 행동해야지. 내가 이번 일로 끝날 것 같아? 콩밥 먹고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보자고. 나는 이미 붙잡힐 걸 각오하고 계획한 사람이야. 안사돈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상적인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사이는 급하게 사돈댁에 도착해선 경찰분들에게 붙잡혀가는 사돈의 모습을 보며 상당한 충격에 빠졌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돈은 자기 아들에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면서 꼭 면회를 오라고 아무렇지 않은 듯 오히려 떳떳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예전에 안사돈이 신혼집에 들어가기 전에 엘리베이터를 수리하고 있던 기사와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미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리 명함을 받은 뒤 따로 약속을 잡아 꽤 많은 돈을 건네주었고 기회가 될 때 범행을 저지르라는 말을 하게 되었던 거죠. 확실하게 상황이 마무리되면 추가적인 금액을 더 주겠다는 말에 엘리베이터 기사는 절대 넘어가선 안 될 게임에 넘어가게 된 거였네요. 두 사람 모두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이런 문제로 인해 제 딸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은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사돈이 아직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네요. 이 사실을 전부 알게 된 사돈 어른은 사위와 제 딸의 안전을 위해 관계를 정리했지만 5년의 징역을 받은 그 사람이 나중에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게 더 큰 문제이네요. 그 전에 저희 가족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마주치지 않길 바랄 뿐이네요.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나중에 전부 다 되돌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나 웃음이 가득하시고 가족 간의 관계에 끊임없는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혼한 지 6개월 차 접어든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병원을 잠시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전시모의 건강이 많이 약해지셨는지 제 얼굴이 보고 싶다고 하셔서 마지막일지도 모를 것 같아 잠깐 들렸었어요. 저를 많이 기다렸는지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반겨주셨고 제 손을 꽉 잡더니
놓아주지 않았어요. 시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힘이 거의 느껴지지 않길래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옆에 있어드리려 했는데 전 남편이 들어와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와 시모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던 그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난리를 치길래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본인이 잘못을 해놓고 남 탓을 하는 모습이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관계가 틀어진 이유는 전 남편의 잘못된 행동이 불러온 결과였는데 본인의 입장은 다르다고 시모와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 아직까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4년 전부터 시모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게 되면서 저희 집에서 지내시게 되었는데 저는 시모와 함께 생활하는 거에 큰 부담이 없었던 반면 남편은 저와 반대로 상당히 불편해했어요. 그래도 건강에 문제가 생겨 도움이 필요하신 상태인데 남편은 온갖 불만을 겉으로 전부 다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저희 집에서 생활하기 전부터도 남편은 시모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었어요. 이유는 시부가 돌아가신 뒤 남겨진 재산을 남편의 목 빼곤 일절 넘겨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모 입장에서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당연히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돈이 필요할 때 모든 걸 꺼내서라도 도와주는 게 맞지만 제가 시모의 입장이었어도 남편을 도와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남편의 행동에는 문제가 많았었죠. 시부가 살아계셨을 때도 그랬지만 남편은 돈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살면서 시부모님의 그늘 아래 부족함 없이 커서 그런지 돈 떨어지면 시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면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성격도 아니었지만 저와 아이들이 걱정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금전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다니는 걸 상당히 싫어해서 오래 다니는 꼴을 못 봤어요. 길어야 6개월 정도였는데 항상 그만두기 한 달 전쯤에 회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사는 거지. 애들만 없었어도 바로 이혼 서류 던졌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기만 했어요. 시부가 살아 계셨을 땐 중간에서 남편을 통제했기 때문에 눈치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다녔었는데 시부가 떠나시고 시모 혼자 계시게 되자 남편은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살았습니다. 돈 관리를 제가 하고 싶어도 자기가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저도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그나마 입에 풀칠하고 있는 건데 남편은 1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모의 건강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자 남편은 지갑을 열지 않는 시모가 하루빨리 세상 떠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리 우리 엄마라지만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자식이 돈 좀 달라는데 어떻게 거절을 할 수가 있어? 자식이 도와달라는데 모른 척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아니, 내가 어머님이었어도 당신한테 10원 하나 주지 않았을 거야. 돈에 대한 중요함을 너무 모르잖아. 벌써 또 통장이 바닥난 거야?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 언제까지 어머님이 도와줘야 되는 건데? 당신 내일 모레면 50인데 아직까지도 어머님한테 손을 벌릴 생각을 하면 어떡해? 우리 애들은 생각 안 해? 당신이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우리도 자리 잡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야.
나 혼자 일해서 아이들 키울 거면 뭐하러 같이 살아?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나는 당신이 좋아서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아빠니까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부분들이 있을까봐 참고 사는 거야. 지금 어머님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 밖에서 놀지만 말고 제발 옆에서 건강 좀 챙겨드려. 돌아가시면 후회밖에 안 남는다고. 누구나 늙으면 떠나게 되는 게 당연한 건데 4시간 느려서 뭐하러 옆에 붙어 있어? 어차피 내가 뭔 짓을 하든 오래 버티지 못하잖아. 그냥 가시라고 해. 그래야 전 재산 나한테 전부 다 들어오지. 나는 우리 엄마가 하루빨리 세상 떠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조금만 버티면 돈도 들어오고 잔소리할 사람도 없으니 얼마나 좋아? 당신 앞으로 나한테 잘해야 될 거야. 그래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지금처럼 행동하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어머님, 연명치료 거부하셨어. 병원에서 항암치료 받는 거 거절하셨다고. 앞으로 얼마나 버티실지 모르는데 그래도 마음 편히 보내드려야 하지 않겠어? 아, 나 좀 제발 그냥 놔둬. 누가 보면 당신이 딸인 줄 알겠다. 너 나한테 계속 이러는 거 엄청 속보이는 거 알아? 우리 엄마 그냥 요양원 보내면 되는 거지. 집에 데리고 들어온 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고. 너한테 돈 좀 주겠대? 그래서 보살펴 달라고 그러디? 내 앞에서는 온갖 착한 척 다 하더니 너도 나랑 다를 게 뭐야? 돈 앞에서는 다 똑같아지는 거라고. 하기야, 우리 엄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가 당신한테 넘어가면 앞으로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잘해주는 척, 옆에서 챙겨주는 척 가식 떨고 있는 거겠지. 내 두 눈에도 훤히 보이는데 우리 엄마라고 안 보이겠냐? 돈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쓰레기통에 처박는 게 좋을 거야. 저는 남편의 막말에 저도 모르게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실망을 많이 했었지만 그날 저를 함부로 생각하고 뱉은 말들이 제일 큰 상처로 돌아왔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뺨을 맞게 되자 순간적으로 손을 머리 위로 올렸지만 제 얼굴에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이 방에 누워있는 시모 때문이라면서 방으로 들어간 남편이 시모를 모시고 나와 밖으로 나가려는 돌발 행동을 저질렀어요. 제가 팔을 붙잡으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뜯어 말렸지만 이미 남편의 눈은 뒤집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시모를 차에 태운 뒤 향한 곳은 시댁이었어요. 시모에게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면서 한 번만 더 도움을 요청하면 그땐 요양원에 보내버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은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차를 타고 돌아갔는데 남편한테 내쳐진 시모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그날 시모에게 차라리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여쭤봤지만 그런 환경 자체가 너무 싫다면서 차라리 그냥 시댁에 계신다고 하시길래 시모를 부축해 방에 눕혀드린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저희 집과 시댁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고생을 좀 하더라도 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생활에 빠져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더욱더 개차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미 가정까지 포기한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한테 많은 재산이 들어오게 되니 더는 무서울 게 없는 듯 보였어요. 그런 생활을 반복하면서 남편과의 갈등은 점점 심각해지자 저 또한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화 자체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시모가 세상을 떠나면 남편과의 관계도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시모를 보살펴 드리고 있었는데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니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어요. 남편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당신 잘못이라고 앞으로 저와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삶들을 걱정하셨습니다. 저 또한 날이 가면 갈수록 건강이 악화가 되시는 시모의 몸 상태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폐암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이미 몸 구석구석 암세포가 전이 돼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라 하루가 다르게 시모의 몸은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남편과 결혼 이후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던 시모가 당신 아들한테 온갖 막말에 욕까지 얻어먹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저는 회사에 사정을 얘기한 뒤 휴직계를 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모를 저희 집으로 다시 모셨습니다. 아이들 등교 문제도 저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벅찼던 상황이라 저희 집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저 혼자 아이들과 시모를 책임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낚시에 미쳐서 집에 안 들어온 지 몇 달이나 되었었고 그 시간 동안 저는 언젠가 마지막이 될지 모를 시모와 소중한 시간을 보냈어요. 낮보다 밤에 기침을 많이 하셨던 시모가 어느 날부터인가 낮에도 기침을 많이 하셔서 편하게 누워 계시지 못하시길래 병원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지만 끝까지 가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고집 부리는 것보단 제대로 된 약 처방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구급차를 부르려는데 몸 좀 진정이 되면 그때 생각해보자고 누워 계시고 싶어 하시길래 이런 상황들이 저도 많이 답답했었습니다. 열도 쉽게 떨어지지 않아 오전에 해열제를 드린 걸로는 안 될 것 같아 해열제를 또 드리려고 거실로 나와 주방 테이블에 있는 약에 손을 쥐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만취가 된 상태로 양손에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한가득 가지고 들어왔어요. 저를 빤히 쳐다보던 남편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타이레놀과 약봉투들을 보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막말을 퍼붓고 제 뺨에 손까지 올렸어요.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그 약들 전부 다 뭔데? 내가 함부로 나대지 말라고 했을 텐데. 아파서 돼지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잖아. 지금 이 시간까지 엄마 집에서 간병에 들이고 온 거냐? 제발 적당히 좀 해. 늙은이 나이 먹어서 세상 떠나는 건데 왜 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거냐고? 내일 내가 엄마 집에 가서 한마디 해야 되겠네. 노인네가 언제까지 남한테 피해만 주고 살 거야? 이쯤 되면 곧 세상 떠날 때 된 것 같아 왔는데 당신이 약들 챙기는 거 보니까 아직 곡기도 안 끊었나 보네. 명줄 하나는 또 왜 이렇게 길어? 남아있는 사람 힘들게 하면 자기는 속 편한가? 고려장이 합법화돼야 이 세상의 늙은이들 뿌리를 뽑을 수 있을 텐데. 에휴, 집에 들어오면 스트레스야. 당신도 문제고 우리 엄마도 문제고 재산이 내 손에 들어온 순간 우리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렇다고 뺨을 때려? 너는 한평생 그 나이에 머물러 있는 줄 아나 본데 너도 곧 50이고 고기 한 번 더 돌리면 60, 70 금방이야. 그때 돼서 우리 애들이 당신한테 나이 먹었다고 막말하면서 고리장 하겠다고 하면 기분 좋겠어? 어머님도 저런 몸 상태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당신이 자식이면 끝까지 도리는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어차피 어머님 잘못되시면 당신이랑 함께 살 이유 전혀 없어. 누구는 이혼 안 하고 싶어서 버티고 있는 줄 알아? 그리고 어머님, 지금 저 방에 누워 계셔. 당신이 하는 말 전부 다 듣고 계신다고. 술 퍼먹고 들어왔으면
곱게 들어가 잠이나 자. 나도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 너까지 이러는 거 받아줄 여유 없으니까 그만 들어가라고. 너 방금 뭐라고 그랬어? 엄마가 이 집에 들어와 있다고? 내가 분명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약봉지 챙기고 있었던 거냐?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데요? 저는 돌아가는 거 보고 싶어서 작정했어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건데요? 그냥 좀 내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라고요. 너 지금 엄마한테 말 다 했니?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 해달라는 거 다 해줬으면 조금이라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감사요? 자식한테 감사를 바라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누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 때문에 제 인생이 불행한 건 안 보이나 봐요. 지금 수중에 돈이 없어서 힘들어 죽겠다는데 도와줄 생각 조금도 없잖아요. 제가 왜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요? 엄마만 떠나면 그 재산 전부 나한테 들어올 테고 그럼 남은 인생 걱정 없이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제가 바라는 건 딱 그거 한 가지예요. 엄마의 그 질긴 명줄 빨리 끊기는 거. 그때가 하루빨리 와야 엄마한테 감사한 마음이 들 것 같은데요. 시모는 막말을 퍼붓는 남편의 모습에 많은 실망을 했는지 몸을 천천히 일으켜 남편한테 다가가 시모가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해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뺨을 맞게 된 남편은 시모에게 정신 나갔냐고 소리치더니 시모의 몸을 강하게 밀쳤습니다. 말릴 새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이라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정신을 잃게 된 시모의 모습을 보게 된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떨리는 손으로 119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남편은 그 정도로 떠나지 않는다면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버리길래 저 또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남편한테 정신 차리라며 찬물을 냅다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남편 좀 잡아가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죠. 찬물을 뒤집어 쓴 남편은 아이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집안의 물건들을 전부 다 때려 부수고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저는 아이들이 다치기라도 할까봐 밖으로 내보낸 뒤 깨어나지 못하는 시모 옆에서 남편이 집어던지는 물건들을 온몸으로 받아내었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남편이 술까지 마셔서 눈에 뵈는 게 없는지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지다 보니까 던진 물건이 시모에게 떨어지게 될까봐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구급차와 경찰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고 남편은 경찰에게 붙잡혀서 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차에 올려 태운 뒤 구급차를 뒤따라갔고 시모는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어요. 이미 정상적인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쉽게 정신을 잃었던 거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시모가 어떤 몸 상태인지 정밀 검사를 시작했어요. 예전보다 확실히 건강은 악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항암 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면서 집에서 생활하는 것보단 병원에서 생활하는 게 그래도 고통을 덜 수 있다는 말에 의사의 말을 따르게 되었고 한참 뒤에나 깨어난 시모는 좀 전에 있었던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들로 인해 너무 큰 상처를 받은 듯 보였어요. 그날 시모는 저에게 잠깐 핸드폰 좀 빌려달라고 하시더니 누군가와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통화를 끝낸 뒤 2시간 정도 지나자 누군가가 병실문을 노크하면서 들어왔어요. 시모와 알고 있는 사이였는지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시모에게 누군지 여쭤보자 앞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해줄 시모 변호사 대리인이라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지금 이 시간부로 이분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 줄 거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고민하지 말고 얘기하면 된다. 내 생각엔 네가 우리 아들과 앞으로 함께 살아가는 게 많이 벅찰 것 같은데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아이들의 미래도 생각해야지. 자기가 벌린 일들 수습도 못하는 그런 놈이랑 그만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니? 지금도 저러는데 나까지 세상 떠나게 되면 얼마나 더 난리를 치겠소?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너와 아이들만 신경 써라. 어머님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저 또한 정말 쉽지 않지만 그이랑 10년간 결혼 생활하면서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집안의 가장이고 애들 아빠라서 힘들게 버티며 살아왔었는데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앞이 너무 캄캄해요. 여기까지만 하는 게 저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이혼하는 걸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말 나온 김에 이제 그만 관계를 끊어내고 싶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이 나이 먹는 동안 그래도 자식 하나 보고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하는 짓을 보니 너희들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분명 누군가 크게 다칠 것 같구나. 이미 상대에게 손을 올리고 물건을 집어 던졌다는 것 자체가 가정이 깨진 거나 다름없다. 뒷일은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시모는 옆에 앉아있는 변호사에게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왔냐며 손을 내밀었어요.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들어 안에 있는 서류를 시모에게 건네주었고 한번 훑어보시더니 나라에 바로 매각해 달라며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매각한 돈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며 134억 등기를 변호사에게 다시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건네준 서류는 이혼 서류였어요. 제가 이미 남편과 갈라설 마음이 있다는 걸 시모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했고 경찰 조사를 받고 병원으로 돌아온 남편은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네주었어요. 제가 이혼하길 원한다고 하자 그 자리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을 결정 지었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 번에 처리하자면서 재산까지 전부 분할을 했어요. 남편은 제가 이혼 서류를 먼저 내밀어주길 기다렸다는 듯 서둘러 끝내고 싶어 하길래 저도 망설임 없이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는 법적으로 더 이상 부부가 아닌 남이 되었고 더는 어떠한 관계도 아니었어요. 친자 포기각서까지 받아낸 상황이라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 도리는 해야 됐기에 시모 옆을 지켜드렸어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한 지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면서 법적으로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가 됐던 날, 그날도 어김없이 병원을 찾아갔는데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남편의 목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병실 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순간 남편의 손에 들려있던 스탠드를 보고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밖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병원 관계자들은 남편을 저항하지 못하게 붙잡았고 시모는 눈시울을 붉히면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시모가 134억짜리 건물을 처분한 걸 알게 돼서 화를 냈던 거였어요. 이 노인네가 자식 굶겨 죽일 작정이야?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데 당신이 내 허락 없이 처분을 할 수가 있어? 당장 다시 되돌려 놓으라고. 나는 안 불쌍해 보여?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라고. 당신 자식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행복한 적 없었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두 눈 감으면 속 편하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134억짜리 건물을 어떻게 내 허락 없이 처분할 수가 있냐고? 그럼 지금 뭐 남았어? 나한테 뭘 줄 게 남아있냐고? 너한테 줄 거 아무것도 없다. 한 푼도 안 남기고 너보다 불행한 사람들에게 전부 다 나눠줬어.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너한테 들어가면 그 돈 흥청망청 사용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고 싶었다. 네가 처음부터 정신이 온전하게 박혀 있었다면 나도 이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겠지. 그런데 너는 이미 며느리와 이혼을 했고 아이들까지 포기해버린 상태인데 그런 너한테 내가 왜 돈을 줘야 하지? 자기 가정 하나 돌보지 못한 놈한테 그 많은 돈 줘봤자 너는 이 마누라랑 아이들 내팽개치고 그 돈으로 인생을 즐기며 살겠지. 나는 며느리랑 손주들이 울고 있는 모습 절대로 볼 수 없다. 어차피 세상 떠나는 거 너한테 미련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떠날 거니까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 배 아파서 너를 낳았지만 그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나도 엄마 자식으로 태어난 걸 후회하고 있다고요.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불행만 안겨주는데요? 다시는 찾아올 생각 없으니 하루빨리 세상 떠나버려요. 그래도 나았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게 부모된 도리 아니에요? 자식이 아무리 개차반 같아도 자식인 건 변함이 없는 거라고요. 그럼 당신은 우리 애들한테 아빠로서 뭘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머님한테 왜 큰 소리야? 당신이 이러는 거 나중에 후회 안 할 것 같아? 오죽했으면 이런 결정까지 내렸겠냐고. 앞으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당신이 지금 이해를 못한다 해도 늙고 힘없어지면 그때 돼서 분명 후회하게 될 거야. 너는 나랑 이혼했으면서 왜 또 여길 기어 들어와? 너 우리 엄마한테 돈 받은 거라도 있냐? 그래서 계속 찾아오는 거야? 내가 여기 오지 말라고 했지? 남편은 들고 있던 스탠드를 저에게 사정없이 휘둘렀어요. 관계자들은 그런 남편을 밖으로 내쫓아 버렸고 상황은 겨우 진정이 되었습니다. 시모는 그날 이후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시모는 그래도 자식이라고 살고 계셨던 집은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셨었는데 그날 남편의 행동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는지 변호사 대리인을 불러 살고 계셨던 집까지 전부 다 처분을 하셨어요. 전 남편한테 돌아가는 돈은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시모의 행동에 남편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한동안 병원에 가지 못했었어요. 남편이 병실 앞에 죽치고 있어서 제가 접근하는 것조차 싫다며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하는 것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어느 날 시모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지 제가 보고 싶다는 말에 서둘러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고 잠깐 사이에 급격히 안 좋아진 모습을 보게 된 저는 결국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시모가 이번 달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마음의 준비를 하려는데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제가 병실로 들어온 거라 제 얼굴을 보자마자 또다시 난리를 쳤어요.
남편은 시모가 최대한 빨리 세상을 떠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자식이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시모는 모든 걸 내려놓으셨는지 이제 그만해도 된다면서 화 좀 가라앉히라며 통장 하나를 남편에게 건네주었어요. 남편은 당황한 눈빛을 보이더니 급하게 통장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잠시 뒤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시모가 보는 앞에서 통장을 갈기갈기 찢어 버렸습니다. 제가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남편은 시모에게 꼴랑 돈 5억을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냐면서 장례식 비용도 안 나오겠다며 재산 숨겨놓은 거 아니까 당장 전부 다 내놓으라고 막말을 퍼부었어요. 정말 인간이길 포기한 놈 같았습니다. 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놈 쥐어받고 싶었지만 화를 억누르며 겨우 참았어요. 남편은 저보고 당장 나가라면서 병실에서 난리치길래 시모에게 나중에 다시 오겠다면서 급하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제가 겪은 사연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했으니 전시모가 되겠지만 저에겐 친엄마와 다름없을 정도로 정말 잘해주셨어요. 전 남편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시모는 저보고 하루빨리 이사가길 원하고 있어요.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저에게 문제가 생기게 될까봐 그걸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시모가 재산 정리를 하시면서 저에게 50억을 통장으로 넣어주셨어요. 못난 아들 때문에 제 인생이 불행만 있었던 것 같다며 아이들과 앞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50억을 주셨는데 시모가 저에게 준 돈을 남편이 알게 될까봐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만 닫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계세요. 전 남편은 제가 돈을 받은 것 같다며 의심을 하고 있지만 입을 닫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별 문제는 없지만 저 또한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동안 저를 딸처럼 대해주신 시모의 곁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고 싶어요. 변호사 말로는 시모가 저에게 준 재산을 알게 된다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는 고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 증여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지는 것이라는 점을 유류분 권리자가 입증하게 된다면 제가 분리해 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하다는데 그렇게 되면 일이 복잡해지게 되니까 시모 뜻대로 이사를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엮여서 좋을 게 없다는 거 저도 잘 알지만 발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이사를 가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모는 마지막 소원이라면서 전 남편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살라고 하지만 아직 시모는 병원에 계세요. 장례식도 못 본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남편이 당연히 장례식 날 난리칠 게 뻔하지만 시모의 마지막 순간을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제가 입만 닫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전 남편이 저에게 들어온 50억을 정말 알아낼 수 있을까요? 하루빨리 이 모든 상황들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듣기론 전 남편이 지금 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상당히 많은 대출을 받아 그걸로 유흥을 즐긴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알아서 늪에 빠지고 있지만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시모가 아닌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네요. 삶이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어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